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이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상들이 더 많은 숫자가 참석했어요. 그러니까요. G7이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인데 그러니까 7명이 아니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G7 국가는 이제 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건 맞고요. 예. 이제 이게 뭐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가 G8으로 참여를 했었죠. 92년에 초청국이 됐다가 98년에 공식 회원국이 됐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회원 자격이 정지가 됐고 지금은 다시 G7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G2 하는데 그럼 중국은 왜 없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영향력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G7이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1인당 GDP 11,000달러 이상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은 1인당 소득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규모가 5위라서 인도도 포함이 돼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같은 이유로 지금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도도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들어갔었나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근데 러시아가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었고 G7이 그 당시에 핵무기를 좀 통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러시아를 받아들였던 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외가 됐고요. 근데 이제 올해 회의에는 15개 국가의 정상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모로, 쿡제도 이렇게 8개 국가 지도자가 더 초청이 됐기 때문이고요. 네. 대개 G7 국가만 오는 게 아니라 G7이 열리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오게 되고요. 올해는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특별히 참석을 했죠. 그래서 전체 참석 인원이 올해는 19명으로 좀 이례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의장국이 일본이었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참석 인원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확대시킨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중국 견제 같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사안을 두고 주요 국가가 결집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가 개최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이것도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일부러 개최지로 선정을 하면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전술 핵무기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외예요. 그래서 핵이라는 게 네.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아서. 아니 근데 이제 러시아는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핵무기 쓸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그 점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 쓴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일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네.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얘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의의 핵심이요. 이번에 열리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서 G7 국가들이 단결해서 강력한 견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주목이 다 됐었거든요. 네. 일단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폐막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면 참여를 통해서 G7 국가들이 연대를 보여준 건 의미 있는 성과였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유지 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경한 대중국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좀 톤다운이 됐다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물론. 네. 네. 그 공동성명
대통령에서 지금 뭐 핵심 외교 정책, 안보 도전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서 있다. 대만 해협, 남동중국해, 티벳, 신장 인권 문제 이렇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다 거론이 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정상들이 강조를 한 건데요. 특히 지금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력이나 강요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요. 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요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라는 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어요. 동맹하고 파트너 국가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점을 천명을 했고요.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요 광물 또 물자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방위적으로 다 중국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는 더 뚜렷해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견제하는 내용만 다 담은 건 아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도 필요하다. 이 점도 강조가 됐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필요성을 G7이 공유했다라는 얘기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점에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가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 제거를 위한 것이고 중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완전하게 등을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좀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입장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중국과 물론 대립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미중 고위급 대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네. 중국도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곧 해빙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외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 적이고 네. 전혀 뭐 같이 지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공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관계 뭐 히토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관계 끊고 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도 그렇고요. 네. 우리도 지금 사실 그 사이에 껴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대중국 견제 메시지 외에 또 다른 내용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고요. 또 이제 피폭지였던 히로시마에서 회의가 열렸던 만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핵 군축,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신흥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이 국가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국제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일본인들 시각에서 볼 때 히로시마 원폭 투하한 거는 네. 그래 뭐 여기 군수 공장이 많았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나가사키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한 반감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피해자의식. 네, 그게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그래서 히로시마는 좀 의미가 각별하고 좀 달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들이 다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G7이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G7 정상회의 주최국가였죠. 일본 대사를 곧바로 초치해서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 날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네. 이게 국가 안보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내린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진행해서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이 이제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서 이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이게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중국에 더 그러면 우리가 마이크론 대신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 부분을 또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미국은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참 힘듭니다. 네.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도 뭐 정상회의를 또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의 맞불 정상회담인데요. 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열리기 직전인 18일부터 19일까지 산시성에 있는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안 선언이 나왔어요. 이 6개 국가가 더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로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 또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배척을 하고요. 자기들끼리의 결속을 강화해서 경제랑 무역도 협력을 하고 앞으로 2년마다 회의를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눈길을 끄는 게 중국과 러시아는 좀 결속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서방의 제재 뭐 맞서서. 그런데 사실 이번 회의가 열린 그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보면 다 구소련 출신 국가들이잖아요. 이른바 스탄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회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걸 지켜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경제적인 협력 국가뿐만이 아니라 안보 협력의 잠재적인 파트너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제 예전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건데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러시아가 지금 기댈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이걸 견제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막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텐데 말이죠. 네. 근데 러시아는 미국 인사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어요. 네, G7 정상들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대러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G7의 기술, 산업 장비,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얻지 못하도록 해서 굶주리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이 대러 추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인 500명에 대해서 러시아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전 현직 고위인사 또 우크라이나 정권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위 산업체 대표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G7의 제재와 별도로 미국이 또 추가 제재를 내렸어요. 광범위한 소비재의 대러시아 수출 중단 조치,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또 무더기로 추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또 맞불 성격으로 내놓게 됐고요. 또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전쟁터에서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정학적 경쟁자로 생각해서 제거를 하려 한다라는 반발 성명을 내놓으면서 G7 정상회의가 러시아와 중국의 이중 봉쇄를 목표로 하는 회의가 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에 중국에 가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미슈스틴 총리가 왜 중국에 가냐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가면서 이제 시 주석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중국은 이 양국 관계와 실질적인 협력,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놨고요. 지금 러시아 대표단이 이렇게 대거 방문을 하는 건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가들과 경제인을 이번에 대거 데리고 가는데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그 원래 참가 자격이 있는 국가들은 진짜 G7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주인공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건데요. 네. 당초 이제 화상 참석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막하기 전날인 20일에 일본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14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먼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G7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 항공편을 좀 마련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G7에 오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의 4개국을 순방하면서 지원을 계속 부탁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 군용기를 제공해서 히로시마에 이제 전격 방문을 하게 됐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이번 회의에 이렇게 오고 싶었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공개적인 비난이나 테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인도, 네. 브라질, 인도네시아 정상이 이번 회의에 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가들의 정상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니까 서방 국가 말고도 우군을 더 확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의사가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그만큼 급하니까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에 F-16 전투기 지원해달라고 네.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음 단계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군의 F-16 전투기 조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승인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그동안 굉장히 꺼려왔었는데 네. 이제 지원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F-16 전투기 가지고 러시아 상공까지 넘어와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니라고 약속을 그렇죠. 받았다고 해요. 바이든 네.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을 그 본토를 직접 확전이 침공하는 되는 거. 네,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전투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와 함께 쿼드 정상회의도 같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워낙은 24일에 이제 호주에서 열렸어야 돼요.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잖아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방문,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까지는 오지만 호주에는 못 간다. 그러면서 호주 방문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G7 정상회의 기간에 이제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당연히 G7 회원국이니까 여기에 참석을 하고 네. 인도랑 호주 총리가 참가국 정상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쿼드 정상이 다 일본에 모이게 된 그런 그러네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같이 회의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쿼드 4개국 정상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배하는 국가도 지배받는 국가도 없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추구한다라면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힘이나 강압으로 현지의 상태를 바꾸려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스탄 타임스는 4명 정상이 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베이징 정부를 겨냥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회의에서 좀 비중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다만 미국, 일본, 호주랑 다르게 인도는 지금 전통적으로 러시아랑 우호 관계도 맺고 있고 좀 중립적인 입장을 네. 보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쿼드의 다른 세계 국가와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G7 정상회의 효과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20일하고 21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9%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습니다. 오. 이 요미우리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50%를 넘긴 게 지금 8개월 만이에요. 예. 그런데 마이니치 신문이 같은 기간 조사한 것에서도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9%포인트가 상승한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두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를 잘 이끌었다는 국내 평가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요미우리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G7 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3%였고요. 마이니치의 조사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85%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 지지율이 많이 오르니까 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도 조기 해산하고 총선거 실시 카드를 쓰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데 네. 일단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민당에서 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단이 내려지면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21일 전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요. 바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신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캐롤라인 랩의 욕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내가 잘 보이고 싶은 타인이거나 돈이나 권력은 아닌지요? 사람들은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고 싶어 평생 노력하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타인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거나 다이어트의 노예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작가 캐롤라인 랩은 좌절된 꿈으로 인한 슬픔을 술로 채우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몸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와 거식증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거식증을 앓았던 작가 캐롤라인은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그녀를 끝없는 다이어트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빼빼 마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단식을 했지요. 그녀는 그 끔찍한 거식증의 뿌리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연인이나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 모든 사랑받지 못한 고통과 결핍이 그녀로 하여금 술을 갈망하게 했고 거식증에 빠지게 했습니다.